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효령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바로 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높은 산악 출렁다리가 원주 소금산에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길이가 무려 200m, 폭이 1.5m, 70kg 성인 1285명이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탑을 세우지 않고 케이블만 연결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다고 하는군요. 네, 기암절벽과 섬강의 비경을 하늘 위를 걷는 기분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속 42m의 강풍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겨울에는 오후 5시, 그러니까 저녁 5시까지라고 하니까 날씨가 좀 풀리고 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날씨 얘기하니까 한파가 걱정인데요.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어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졌죠.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심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날씨 정보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 내리고 있는 눈은 오늘 낮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5에서 15cm,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는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밤부터 구름 양이 많아집니다. 그친 눈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북 북부에 눈이 날리겠고요. 충남과 전북, 경상 서부 내륙에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파는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파경보도 더욱더 확대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영하 15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철원이 영하 22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10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대전이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영남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보습 관리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난방지수는 100입니다. 적당한 난방으로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부터 추위는 조금씩 누그러들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감과 치주질환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치주질환의 원인균이 독감 감염을 야기하고 이미 독감에 걸린 사람은 치주질환의 증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치아 건강도 잘 살피셔야 할 텐데요. 일단 미지근한 물을 하루 6번 이상 입안 전체를 적시듯이 천천히 마시면 구강 건조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또 최근에 미세먼지나 찬 공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자주 하실 텐데요. 그런데 장시간 착용하면 세균 번식으로 인해서 충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하는 요령이 필요하고요. 무설탕껌이나 신 과일을 섭취해서 침샘을 자극해서 건조함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피플앤 이슈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카르니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출근길은 더 추울 예정이니까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국이 며칠 사이 겨울 왕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최강 한파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이 아니라요. 지금 보면 기상청이 거의 대부분의 이 전국 지역에 이제 한파특보를 발령을 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더 잘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 겨울, 이런 연초부터 왜 이런 한파가 왔는가?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북극은 항상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트기류라는 것들이 그동안에는 이 북극의 찬 공기들을 막아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상 이변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말부터 이 제트기류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북극에 있는 차가운 기운들이 그대로 이 북반구에 내려앉으면서 미국 쪽에는 아주 그냥 동부 지역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영하 40도, 50도
70도 같은 그런 이제 추위가 온 것이고 네. 우리 한반도에까지도 저 북극의 한기가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니까 지금 대설주의보, 대설특보 이게 눈이 내리고 또 얼어붙어서 빙판길 사고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호남 지역,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런 눈이라든가 빙판길을 잘 경험을 못 해보다가 이게 다가오게 되니까 당황스럽죠. 더 사건 사고가 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이 쌓이고 얼어붙고 그래서 뭐 마을버스가 끊기고 일부 주민은 고립이 되고 버스도 못 다니고 이런 사고가 계속 속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빙판길에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오토바이 관련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 부평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들이 미끄러지면서 이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뭐 어제 그제까지 빙판길 사고가 100건, 200건 그랬는데 지금 3일 오늘까지 보니까 570건이 아이고. 광주 지역에서 지금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심각한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부산에서는 뭐 바다가 얼어붙는 뭐 그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예. 바다는 얼어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봤더니 이렇게 갯바위 안에 이렇게 고여 있던 바닷물이 예. 얼어붙는 뭐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다라고. 참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남부지방 외에도 제주도에도 폭설이 내리면서 네.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다고 하는데 특히 수천 명의 관광객과 주민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히 영하 4도, 5도까지 내려가는 이게 제주 지역에서는 정말 느껴보지 못한 한파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주공항에 활주로가 폐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눈도 온 데다가 그것이 또 얼어붙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활주로 폐쇄를 하면서 그걸 치우는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모두 237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뭐 출발하거나 도착하거나 거기에다 130편이 넘는 지연운항에 회항에 이런 이제 사고들이 속출을 하고 있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제주공항 안에 봤더니 뭐 떠날 분 들어올 분 합쳐서 모두 2,500명 정도가 그냥 완전히 공항 안에 고립이 되면서 노숙하는 뭐 피난민 대피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보통 공항 내에 1,000명 정도가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심각 단계 경보가 내려져서 모포라든가 물이라든가 음식료를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2,500명이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공항 측에서도 이제 발빠르게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네, 추위에 그렇죠. 예. 그 공항 내에서 노숙한다라는 게 참으로 참 힘든 작업인데요. 어쨌거나 빨리 좀 날씨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오전에도 이 제주 지역에는 또 눈 소식이 있거든요. 예. 좀 더 이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이제 강력한 한파로 인해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게 되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르신들의 저체온증, 심근경색 등 여기에 대한 건강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특히 건강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한랭 질환이라는 한랭 질환자 수가 거의 급증,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의 이 한랭 질환자 수가 220명이 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급증을 했고요. 안타깝지만 이 한랭 질환 환자분 중에서 7명은 현재 또 사망까지 이르는 정말 뭐 그런 정도로 지금 한랭 질환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문제가 건강한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기존에 이제 혈압 관련한 심근, 이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추위가 올 경우에는 심장에 갑자기 무리가 옵니다. 그러겠죠. 혈압이 거의 급등을 하고 폭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자기가 본인이 나갔을 때 몸이 쉽게 추워지는 저체온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체온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체온을 막는 이제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요. 내복부터 시작해서 얇은 옷을 많이 껴입는 이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나마 끝으로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면 일단 주말까지 이 최강 한파가 영향을 미친 다음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까지 잘 견디시고 특히 지금 자동차들 뭐 타이어 펑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까지 웬만하면
집 밖으로의 그렇죠.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것도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끔찍한 사건 중 하나죠. 일가족 3명이 동시에 살해를 당했던 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유력한 용의자인 장남이 뉴질랜드로 이미 달아난 뒤였는데요. 네. 드디어 국내로 송환이 됐네요. 네, 이제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었습니다. 이 한 남자죠. 이 의붓 친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집안에서 살해를 하고 의붓 아버지를 뭐 평창에 땅을 보러 갑시다 해서 차를 태우고 가는 도중에 이제 살해를 하는 일가족 3명을 살해했던 이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용의자 이제 김모 씨가 뉴질랜드로 이제 사건 짓고 도피를 했다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고요. 이제 바로 구속이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런 80일 동안 뭐 했나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기억을 해보시면은 저 피의자 김모 씨가 뉴질랜드에 가자마자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법원으로부터 2개월 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개월을 살고 나서 그 형을 마치자마자 바로 국내에 송환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공항에서 모든 혐의 인정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함께 뉴질랜드로 떠난 아내도 공모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가족이 이제 살해 직후에 부인과 딸 둘을 데리고 바로 뉴질랜드로 갔고요. 네. 또 이제 막 논란이 되니까 남편이 김모 씨는 그대로 있었고 부인과 딸 둘은 11월에 귀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는 일단은 이 남편 정모 씨도 있지만 김모 씨도 있지만 이 부인이 이번 살인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 모른다 했었지만 여러 가지 통화 기록이라든가 정황상 이 남편하고 이 부인 정 씨는 살해 방법이라든가 시신 처리 방법은 논의한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증거 자료를 들이미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 정 씨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범행한 것은 알고 있지만 네. 공모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어느 정도 변호사에게 도움을 좀 받은 답변인 것 같은데요. 범행한 거는 알고 있었다. 근데 내가 공모한 거는 알았다라는 돕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하고 오히려 재산 관련 남편에게 속았다. 이렇게만 쓰고 있어서 경찰은 일단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명백하게 드러났으니까 네, 그 수사 진행을 하고 이제 부인 정 씨에 대해서 이 공모 혐의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피의자는 송환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범행 동기로 밝혀진 게 혹시 있나요? 뭐 의붓 아버지, 뭐 이런 이부 동생, 가정사일 것으로 되지만 지금 가장 유력한 범죄 동기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 김 씨 부부가 뭐 수천만 원대의 빚이 있었고 이 살해 직후에 어머니죠, 친어머니 계좌에서 1억 넘는 돈을 바로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런 돈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인출도 가능하다는 것은 뭐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다 빼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저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 작년이죠.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예.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외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들, 네.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 하나씩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용인 일가족 사건도 그랬었고요. 지난해 또 정말로 떠들썩했던 것이 이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뭐 전공의 이제 교수 의사들끼리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고 대리 수술도 하고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고 이제 검찰 송치 단계에 왔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밝혀낸 것이 이모 교수의 대리 수술 혐의입니다. 무려 거의 23건의 수술을 후배에게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예. 이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리 수술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특진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교수님에게 수술 받습니다 하면 거기 특진료가 붙는데 약 1,500만 원의 특진료를 챙겼다라고 해서 이 교수에게는 이제 사기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더 큰 이제 공문을 샀던 게 후배 폭행 아니었었습니까? 네. 근데 이 후배 폭행에 가담했던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대리 수술을 했던 교수. 그러니까 이 교수는 자기는 시킴을 받아서 예. 대리 수술도 했고 예. 자기가 또 후배들을 폭행했었고요. 이 교수뿐만이 아니라 뭐 전모 교수, 신모 교수
뭐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들이 다 밝혀졌는데요. 그 폭행 행태를 좀 보니까 원산 폭격이라고 이게 아주 옛날에 있었던 군대에서 군대나 했었던 원산 폭격에 뭐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때 몽둥이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가 사용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후배 12명의 의사들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서 아마도 앞서 그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기 혐의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폭행한 교수들 같은 과의 전 교수, 신 교수, 조모 교수들은 이 상습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대리 수술의 특진비까지 정말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굉장할 것 같은데요. 대체 왜 대리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뭐 귀찮아서 그랬겠죠. 하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후배시키고 특진료를 챙기고 아마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모 교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좀 딴 일에 바빠서 그랬었고 이것은 절대 대리 수술이 아니다. 왜? 자기가 병원에 있었다. 그러니까 수술 도중에 문제가 생겼으면 자신이 달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대리 수술을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게 대리 수술입니다. 그렇죠. 현장에 없는 게요. 뭐 이렇게 또 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 며칠 전에 아찔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달리던 버스에 총알이 날아들었다고요? 네, 이게 또 다른 총알입니다. 워낙 지금 총탄이 날아와서 버스나 이런 거에 맞는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8일에 아침 인천 용현동 지역에 달리던 버스에 또 총탄이 날아온 것입니다. 지금 CCTV 화면을 보면은요, 총탄이 탁 날아드는 게 보이고 갑자기 들어오면서 유리창이 깨져서 와스르 쏟아집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승객이 화들짝 놀라서 몸에 있는 그 유리 파편들을 이제 털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저기서 어디서 날라온 총탄인가? 한국전력 소속 포수가 쏜 총탄이라고 하는데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신 주위에 까치들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감전 사고하고 정전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수를 고용을 해서 까치들을 이제 잡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게 오발 사고가 나가지고 까치를 쏜 저 공기총 탄알이 까치는 못 맞추고 저 버스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제 그런 사고였었습니다. 예, 인명 피해가 없어서 매우 다행이지만 포행 활동에 대한 안전 수칙 마련이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이제 7,530원으로 아주 큰 폭으로 올랐죠. 그렇게 되니까 이 소상공인분들 또 영세 사업자분들은 이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동대문 영세 사업자분들을 찾아와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담긴 의미 또 이제 현재 상황들 파악하러 나섰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국내 의류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동대문. 하지만 숙련된 인력이 계속 떠나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지만 일도 없고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그게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고.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정책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저희는 당황스럽긴 해요. 진짜로 최저임금이 많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 시장이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압박을 겪는 영세업자들에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조 원 이상이 되는 돈이 서민 경제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경우는 최근에 아마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 4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최저임금 인상 정착에 앞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이상희입니다. 자,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50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한 주간에 벌어진 연예계의 가장 핫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묘상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연예계의 어떤 스타가 맑은 날씨를 맞았고 또 어떤 스타에게 먹구름이 꼈는지 연예계의 온도를 날씨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연예 온도 최혜정 씨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주간 날씨 연예의 온도입니다. 먼저 오늘도 맑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진, 이유혜린 씨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 또 하나의 공개 연애 커플로 탄생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취미로 골프를 즐기다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흐린 날씨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흐린 날씨 배우 이보영 씨인데요. 결혼 이후 최고의 주가를 누리고 있다가 최근 연예인 갑질 루머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막이 있었던 건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예 온도 먼저 흐린 날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보영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며칠 전 포털 사이트에 이보영과 전어 서비스라는 단어가 실검에 오르내렸습니다. 전어 그러면 이제 가을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렇죠. 네. 뜬금없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 뭐 때문에 이게 이 실검에 한겨울에요. 뜬 거죠? 네, 이보영 네. 씨가 전어라는 생선과 함께 예. 연예인 갑질 논란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요. 이보영 씨가 거제도의 한 횟집에 갔다가 회를 먹던 중에 전어를 서비스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이보영 씨가 연예인이라는 자신의 어떤 위치, 인지도를 이용해서 무리하게 서비스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고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연예인 갑질 비판이 일어난 거고 그냥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보영 씨가 새 드라마를 들어가는데요. 새 드라마 제작 발표의 뭐 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 기사에 전혀 이 작품과는 관계없는 연예인 갑질에 대한 그 비난의 댓글이 올라온 겁니다. 또 게다가 지난해 연말에 지성 씨죠. 이보영 씨의 남편인 지성 씨가 연기 대상을 타고 또 이보영 씨는 최우수상을 탔잖아요. 네. 굉장히 격경사였는데 이 관련 기사에도 또 악플이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이제 전했는데 일단 전어 서비스 이야기는 그야말로 루머, 있지 않은 이야기이고 또 이보영 씨 자체는 뭐 강경 대응을 원하지는 않고 있지만 소속사 입장에서 봤을 때 워낙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댓글을 통해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보영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배우들의 사적인 에피소드나 이런 루머 같은 경우는 네. 일명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서 많이 퍼지는데 이번에는 다름 아닌 다른 여배우의 한 말 때문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바로 이 일명 전어 서비스 사건으로 이보영 씨와 함께 실검에 오르내린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배우 장희진 씨예요. 예. 이번엔 정권과 증거지가 아니라 그 말하자면은 방송에서 예능에서 한 말이었어요. 예.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드라마로 친해진 두 배우 거제도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메뉴는 회를 시켰어요. 네. 근데 회를 이제 장희진 씨가 예능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회는 시켰는데 전어 냄새가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언니 나 전어 먹고 싶어 그랬더니 이보영 씨가 전어 조금만 서비스 주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전어가 얼만데 지금 서비스야? 그랬는데 거의 회를 먹어갈 때쯤 이 식당 주인이 이보영 씨가 아니라 주연인 이보영 씨가 아니라 조연이었던 장희진 씨를 알아보고 어머 그 드라마의 선우 씨 아니에요? 이러면서 전어를 4마리 원래 4마리 단위로 파는데 4마리를 턱 서비스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장희진 씨가 하려던 말은 사실 주연인 보영 언니가 아니라 조연인 저를 알아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요 얘기였는데 예. 시청자분들은 전어 서비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거나 장효진 씨는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한 거고 예. 소속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 대치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당시 횟집에 있었다는 목격자까지 나온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격자의 증언까지 이어지는 네. 사건이 그야말로 굉장히 깊어지고 또 멀리까지 가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 목격자라고 밝힌 분은 해당 식당의 직원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이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그 테이블에 목도리를 침침 감고 모자를 쓴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이보영 씨였던 것 같다라고 되짚으면서 그분이 전어 한 마리만 주문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기에 주인이 4마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문받던 그 직원은 당시에 드라마도 제대로 안 봤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이보영인지 누군지 잘 몰랐었는데 예. 다른 직원이 저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장희진 씨인 것 같다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주인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인이 뒤늦게 알아보고 장희진 씨를 알아보긴 알아봐서 전어 4마리를 서비스로 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격자의 말처럼
이보영 씨가 얘기한 것은 전어 한 마리만 주문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던 것이 서비스로 주세요라고 곡해 와전이 되면서 이렇게 연예인 갑질 비판까지 일게 된 겁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얘기가. 예, 아주 뭐 거짓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에피소드가 굉장히 과장이 되면서 루머로 확산이 된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장희진 씨가 공식 사과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죠. 공식 사과를 했는데 사실 두 사람 드라마에서 친분이 생겼는데 장희진 씨가 본인 얘기로 어려울 때 함께 드라마를 하고 이보영 씨가 너무 잘 챙겨주고 하면서 친해졌고 그래서 왜 아기들 베이비 샤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엄마들끼리 모여서 엄마의 지인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이런 거에 장희진 씨가 초대되고 이럴 만큼 이제 친해졌는데 예. 본인이 이제 이 예능에 나가서 얘기하고 나서 사실 그때 바로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언니 미안해요. 내가 그 뜻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흔히 MSG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좀 뭔가 첨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MSG가 좀 강했던 거죠. 한 마리 주문도 되나요와 서비스 조금만 주세요는 달랐던 건데 바로 시청자가 주목할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니 공짜로 달라고 한 거야? 이게 너무 6개월 이상 그런데 또 누리꾼 여러분들도 이보영 씨 기사 나올 때마다 자꾸 전어 서비스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끝내 장희진 씨가 죄송합니다. 배우로서 말과 행동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보영 씨 소속사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 이미 지난해 7월 얘기인데 이게 아직도 댓글이 달리다 보니까 그것도 점점 댓글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네티즌들은 아니 그럼 처음에 말한 여배우를 고소하지 왜 네티즌을 고소해? 하면서 조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사소한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유명 연예인이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일파만파 커질 수가 있다라는 사항이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예능 프로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좀 웃겨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또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또 한 쌍의 연예계 공개 커플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배우 이정진 씨와 가수 이유애린 씨, 이 두 사람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네. 배우 이정진 씨. 제가 사실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이정진 씨, 김래원 씨 닮아라. 그 두 사람을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만큼 굉장히 밤톨같이 잘생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정진 씨와 나인미주 씨의 이유애린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열애 지난해 6월부터 사귀었다 그래요. 일단 나이 차 알아보면 10살 차예요. 맞아요. 네, 근데 두 사람 모델 출신이어서 이정진 씨 키가 1m 85, 이유애린 씨도 1m 74. 어휴, 나인미주 씨가 다 키가 크잖아요. 왜 다 키가 크죠. 두 사람 정말 장신의 롱키 롱다리 두 분이 만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났냐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6월이었거든요. 6월이 언제였냐? 나인뮤지스의 이유애린 씨로 보면 소속사의 계약을 종료하고 이 그룹에서 나왔을 때예요. 아무래도 홀로서기 할 때 그 힘든 시간을 배우 이정진 씨가 선배로서 다독여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한 게 아닌가 싶고 소속사 쿨해요. 맞습니다. 7개월째 열애 중입니다라고 바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커플입니다. 네, 정말 롱다리 커플 잘 어울리는 선남 선녀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모델 출신이었다는 공통점 외에도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또 공통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스포츠 마니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두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키, 긴 다리 때문에 모델로서도 활동해서 공통점이 있었지만 골프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또 접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골프는 이정진 씨가 워낙 잘 치는 분으로 유명해요. 키가 크면 또 장타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유애린 씨는 평소에 뭐 수영, 근력 운동, 발레 여러 가지 운동을 즐기면서 그 일상을 팬들과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엔 이 골프를 통해서 또 스포츠의 그 범위를 넓힌 거죠. 근데 이유애린 씨는 나인뮤지스 활동 종료 후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아직 학생인 친동생이 골프 선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에 대해서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사진은 이유애린 씨가 지난 8월에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인데 이정진 씨도 보이고 다른 분들도 보입니다. 함께 그 골프장 필드 위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즐겁게 이제 골프를 치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보면 즐거운 걸 이제 해본다.
있습니다. 프로만큼 잘 치시는 이정진 씨 그리고 김승현 오빠들이라면서 글을 게재했는데 이때 올린 게 8월이잖아요. 네. 8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월부터 열애를 시작했으니까 네. 이때는 한창 사랑하던 그러네. 시기가 아니었나 네. 짐작이 됩니다.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왜냐면 이제 초보 골퍼니까 이정진 씨가 얼마나 잘 가르쳐 줬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사진을 보고 전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가 있는 게 5인 플레이를 했네. 보니까 5명이서 하면서 3명은 또 누군지 궁금한데 일반인이라 아마 공개가 안 됐겠죠. 예, 아무튼 이정진 씨와의 열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유혜린 씨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유혜린 씨 SNS에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들 찾아 들어가서 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명품 시계나 고급 자동차 사진이 있어서 네. 또 난데없이 금수저 논란에 휩싸였네요. 그러니까 이유혜린 씨 하면요. 연관 검색어에 금수저가 뜹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유혜린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금수저의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금수저 하면 뭐 대기업, 재벌의 자제들 아니냐. 나는 그것도 아닌데 또 다이아몬드 수저는 그것보다 위, 뭐 해외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은 유복하게 자란 것은 맞지만 금수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 기준들을 보면 사실 이유혜린 씨의 아버지가 로펌의 대표다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네네. 전혀 아니고 그냥 사업하시는 분이다라고 정정을 했고요. 네. 또 스포츠카 2대를 갖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네. 한 대는 자신의 것이 맞다. 네. 하지만 나머지 한 대는 친구의 차였는데 한번 그냥 빌려 탔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가 네, SNS에 네, 보였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시계는 어머니의 것이고 자신은 네. 명품에 대해서 좀 잘 모른다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5천만 원 시계를 차고 계시면 금수저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모쪼록 우리도 네. 이 두 사람이 예쁜 연애를 네. 응원하겠고요. 보니까 2018년이 벌써 2주 정도 지났는데 네. 이 커플이 벌써 4번째 커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자, 새해 첫날 이준 정소민 씨가 예, 예. 네 열애설을 알렸죠. 맞아요, 기억나요. 이준 씨, 네 또 이제 군대에 나와서 휴가 중에 만났던 맞아요. 모습이었어요. 전해드렸었죠. 근데 이준 씨가 엠블랙 출신이라면 현재 엠블랙에 남아 있는 지호 씨도 맞아요. 바로 이 일에 네 최슬 씨와 그 열애를 알렸는데 사실 네네네. 지금 지호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또 군복무 중이에요. 이 이준 커플하고 뭔가 좀 공통점이 많죠. 네. 그리고 4일에는 FT 아일랜드의 드러머이자 아주 노래 솜씨 좋은 최민환 씨가 네네. 또 라붐 출신의 유리 씨랑 결혼을 알렸는데 그리고 바로 하루 뒤 또 5일에는 가수 장현승 씨, 그 트러블 메이커의 섹시한 장현승 씨가 네 리듬 체조 전 국가대표 신수지 맞아요. 씨하고 열애를 알렸어요. 예. 근데 물론 요 4일에 결혼을 알린 이 최민환, 이 유리 씨가 지난해 9월부터 공식 커플이었던 걸 빼면 네. 요번에가 4번째 공식 커플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네. 5번째를 하고 5번째네요. 싶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부인도 긍정도 안 하지만 새해 첫날 한 커플이 더 있었죠. 맞아요. 디디와 이지연 네네. 하다 보니까 저는 5번째로 이제 공식적으로 5번째 커플을 하고 싶습니다. 예. 6번째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또 네. 결혼, 또 네, 유리 앞에 씨, 뭐 네 커플 다 그죠? 있고 하니까. 다 하면 예, 여섯 그러니까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막 일일이 막 세는 거는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2018년 첫 날부터 1월 달 안에만 이렇게 많은 사랑의 기류가 흐른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랑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을 꿈꾸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뭐 금연, 다이어트, 건강 이런 그렇죠. 소망들을 갖게 되죠. 두 분은 어떤 새해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김혜성 기자.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살 좀 쪄야 되죠. 살 쪄야죠. 근데 운동을 좀 해서 건강을 예. 챙기려고 역시 각오를 건강이네요. 했습니다. 예. 아, 홍 기자님은? 선수를 뺏겼네요. 사실 제가 지난해 등산을 1년 열심히 해서 네. 허벅지가 좀 굵어졌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2달 등산을 못했더니 네네. 다시 그냥 쭉 빠졌는데 다시 예, 올해 예. 등산 열심히 해서 말벅지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런데 예. 제 주변에는 보니까 올해 네. 뭘 좀 배워볼까,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자격증 취득이라는 계획이 유행처럼 번진 곳은 뜻밖에도 연예계라고 하는군요. 네. 나무랄 것 없는 톱스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숨은 속내를 좀 살펴보는 시간. 작심삼일 초지일관 스타들의 별별 자격증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취미를 특기로. 네, 어떤 자격증? 취미를 특기로 이병헌 씨, 이시영 씨. 이시영 씨네요. 어떤 예. 자격증이 있을까요? 이병헌 씨.
그에게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요번에 정말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도 연기 미워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는데 그가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때는 2010년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셋 연기하고 나면 좀 공백기를 가지거든요. 배우들이. 요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커피도 커피 전문 그 숍에서 산 게 아니라 본인이 내린 거를 손에 들고 다닐 정도고. 자, 내부자들 영화 있었잖아요. 이때 조승우 씨가 형 커피 좀 내려와, 커피 좀 타와 하면 손수 내려서 핸드들이 커피를 손수 내려서 이 후배에게 주었다고. 그래서 당시에 그 언론 행사 때 이병헌 씨가 아니 지금 조승우가 나를 현장에서 막내동생 취급했다라고 했는데 그 우스갯소리의 배경은 바로 커피를 내려준 사연이었습니다. 참 후배 사랑이 따뜻합니다. 예, 이병헌 씨는 굉장히 터프할 것 같은데 또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면모까지 가지고 있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이시영 씨는 얼마 전에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또 많은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실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때문에 복싱을 배우게 됐고 그 이후에 선수로까지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강한 여자, 걸크러쉬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는데 그랬던 그녀가 복싱 이후로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운전입니다. 지난 7월에 자신의 SNS에 대형 1종, 소형 2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취득을 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남다른 운전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는데 여기 중장비 면허만 없네. 거의. 이시영 씨가 평소에 운전을 좋아하는 편인데 2종 보통 운전 면허 그것만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연기 때문에 오토바이 자격증을 따야 돼서 학원을 갔는데 버스 연습하시는 분이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따고 싶다 해가지고 면허를 취득하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이에 그치지 않고 특수 견인차 면허까지 취득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면허 부자입니다. 이 자동차 면허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또 다 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재밌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본업은 연예인, 부업은 과연 어떤 스타들일까요? 박지윤, 민지웅 씨인데요. 이병헌, 이시영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뭐 커피라든지 운전 같은 것을 하다가 자격증을 따게 됐다면 박지윤 씨, 민지웅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의 삶, 방송인의 삶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준비를 했을 때 그때 자격증을 취득한 건데요. 먼저 박지윤 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K본부에서 남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최동석 아나운서.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같은 회사에 있는 것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먼저 나가야겠다 해서 프리 선언을 했었는데 퇴사를 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베이커리, 빵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과 제빵 자격증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송을 활동을 그만두고 이제는 제과 제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광고, 행사, 방송인 계속해서 활동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제과 제빵이 업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방송을 하다가 그 제빵 실력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제과 제빵 실력을 보니까 실력만 봤을 때는 방송인으로 살기는 아까울 정도의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지윤 씨가 정말 생활력이 강한 여자고 실제로 커피숍도 했었고 본인 사업을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동석 아나운서가 부럽습니다. 배우 민지웅 씨는 보니까 왠지 운동 관련 자격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굉장히 좀 강하게 생겼어요. 근데 또 반전에 그 이력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법학과를 들어갔는데 이과였다가 문과로 바꿔서 법대를 들어가서 그랬는지 이 한자, 이 책에 한자가 많잖아요. 한 15페이지 읽는데 4시간이 걸리더래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자퇴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성적이 안 돼서 의대는 못 가겠고 병원에 맛이라도 보렴 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추천해서 이걸 실제로 땄고 이거 간호조무사 따면은요 병원에서 실습해야 돼요. 2달. 근데 2달 실습할 때 관장을 하도 많이 해서 지금 그냥 시켜도 관장을 나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활용해서 정말 직업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의학 드라마 준비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이나 PD님들께서 눈여보시면 되겠네. 네, 진짜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는 민지웅 씨가 간호사 역할을 한다.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또 간호사도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간호학과에 또는 간호조무학과에 그쵸. 남성분들이 많이 가요. 예. 네, 아무튼 배우 민진웅 씨의 빛나는 활약 저희도 기대해 보겠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프로 방송인들의 준비된 자격증. 이거 이거는 뭘까요?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어떤 스타일일지 보면요. 네, 이서진 씨, 이순재 씨. 예. 네, 강남 먼저 그렇죠. 이서진 씨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섬에 가서 밥 3끼 해먹는 거를 아, 맞아. 자꾸 예능을 하다 보니까 시즌이 더해가다 보니까 섬에만 gat혀 있고 싶지 않잖아요. 좀 탈출하고 싶거든요. 근데 교통편이 없어요. 네. 바로 그래서 땄으니 동력 수상 레저 스키 조정 면허증입니다. 아. 말하자면 이 엔진이 달린 배 같은 걸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딴 거죠. 예.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예능에서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균상 씨와 함께 섬 탈출을 꿈꾸죠. 아. 그리고 이서진 씨, 이 배 이름이 서진이호예요. 네. 서진이호에 올라타고 쫙 달리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무슨 007 아니야? 운전 잘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배에 탑승했던 윤균상 씨가 한 말이 정말 내가 탔던 어느 롤러코스터보다도 더 아주 재밌게 잘 탔다라고 하면서 선배의 운전 실력 엄지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순재 씨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죠? 이순재 씨 하면 보험 광고가 하나 생각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떠올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흉내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고에서 보험 상품 광고를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고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2006년부터 엘사 보험 광고에 이렇게 모델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설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순재 씨에게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그 보험사 광고 모델의 기준이 조금 엄격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설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순재 씨는 광고 촬영을 위해서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광고 하단에는 생명보험 판매 자격 보유라는 문구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2013년에 이 자격증을 이순재 씨가 땄는데 얼마나 바쁠 때예요. 드라마 맞아요, 촬영도 하고 맞아요.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서 또 필기 시험을 네,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어떤 쉽지 일정 않아요. 맞아요. 점수가 이상이 나가야 그렇습니다. 이게 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고작 한 달 만에 어이구. 바로 합격했다는 연세도 소식을 전해서 있으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연세가 78이었어요. 엄청나죠. 진정한 프로 대단하시네요. 방송인이 예.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는 예.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홍보를 어. 해주십시오 미리 네, 준비하고 광고주들이 있다는 지금 말씀을. 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 씨가 의외인데요. 예. 굉장히 뭔가 방송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 같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자격증을 땄다는 거죠? 네, 방금 이순재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예. 네. 이서진 씨도 필기시험 역시 내생남해요. 단번에 붙고 실기시험도 아주 높은 점수로 붙었다 해요. 그런데 강남 씨는 이렇게 방송을 대비해서 필기시험, 실기시험 그때 준비한 건 아니더라고요. 사연이 다른데 네. 거꾸로예요.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멕시코 칸쿤에 가서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도 바닷속 해저박물관을 촬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촬영하려면 그냥 일반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으로 안 된다 그래요. 그중에서도 마스터급 자격증이 필요한데 제작진이 아무리 찾아봐도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은 많은데 마스터급은 없더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추천을 해준 거죠. 강남 씨가 가지고 있던데 해서 정말 강남 씨 딱 섭외해서 캐스팅 돼서 그 해저 박물관에 가서 촬영을 했다는 자격증 그런 덕을 본 케이스네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재밌네요. 예. 뭐든지 가지고 있으면은 방송에 쓸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트라우마 네. 극복용 이게 굉장히 자격증. 사실 궁금했는데요. 네. 어떤 스타일일지 먼저 보죠. 김태희, 전우성 씨네요. 네.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자격증을 땄을까요? 김태희 씨 사실 굉장히 좀 도도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좀 착해요. 근데 이런 어떤 순해 보이는데 성격은 활동적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스키, 골프 좋아하고 아시지만 서울대에서도 스키 동아리, 맞아요, 스키부. 회장까지 클럽 동아리 회장까지 했잖아요. 그랬던 김태희 씨인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고인이 된 김주혁 씨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괌을 가요. 근데 여기서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패닉 상태, 거의 코가 물로 들어가고 막 이래도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뒤로부터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물을 가까이 하기가 그렇죠. 힘든 네, 거죠. 두렵죠, 그러면. 그런데 그 바로 서울대 스키 동아리의 또 후배죠. 네. 이한희 씨가 그거 스쿠버 다이빙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실제로 이거를 2012년에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도 프로 방송인입니다. 네. 그 뒤에 보면요. 아이리스에서 한강에 가서 권총 멋있게 한강 액션 했죠. 또 장옥정 드라마에서 보면 물에 빠지는 장면이 또 나와요. 네. 이런 장면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뭐 다 모범적인 사례지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네요. 예, 이건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전효성 씨 얘기를 네. 좀 해주시죠. 네, 전효성 씨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네? 3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굉장하죠. 역사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있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인터넷 강의만 100회 정도 보면서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한국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이 전효성 씨가 굉장히 대단한 건 그 이유는 트라우마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네. 불과 4년 전만 해도 역사를 너무 모른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았던 전효성 씨예요. 2013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 전효성 씨는 한 극우 사이트가 이 네. 민주주의를 비꼬아서 만든 언어를 잘못 그냥 생각 없이 사용을 하면서 네, 굉장한 비판을 받았는데 당시에 전효성 씨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도 죄송하다 그런 뜻인 줄 모르고 사용했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네티즌들은 몰랐던 것도 죄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자격증 취득이라는 예. 네,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역사가 참 재밌긴 한데 어렵거든요. 저도 맞아요. 해보면. 근데 또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자격증까지 땄다는 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합니다. 자, 벌써 2018년도 12번째 날입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운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계획 못 세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연예인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보고 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주간 핫토픽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자, 주유소 직원들은 알려주지 않는 꿀팁에 이어서 지난주에는요, 정비소 직원들은 알려주지 않는 꿀팁까지 2탄을 저희가 방송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 재밌다, 진짜 몰랐다, 실용적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반응이 좋았어요. 최종판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 알려줌 시리즈 제 3탄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자동차의 숨겨진 기능 편입니다. 산업부 황규락 기자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시간엔요, 자동차의 숨겨진 기능 한번 알아볼 텐데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은 제조사에서 뭐 설명서 같은 거를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혹시 두 분은 좀 읽어보셨나요? 그런 책이 있습니까? 있다는 건 아는데 처음 그 아니, 자리에 뭐- 아직도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진짜 저는 자랑은 실제로 아니지만, 네. 사고가 났을 때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거기 무슨 책자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굉장히 두껍고 또 사실 대부분이 자동차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충 그래서 아니까. 그 네.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이 책자 안에는요, 상당한 꿀팁들, 자동차의 숨겨진 기능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웬만한 자동차의 숨겨진 기능들을 좀 알 수 있게끔 네, 네.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한번 기대가 해드리려고 됩니다. 나왔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예. 네, 소개해 첫 주시죠. 번째 비밀 기능입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요거 보이십니까? 쉬프트 락 릴리즈. 네, 쉬프트 락 릴리즈라는 영어가 뭔가 써 있는데. 해제하라는 것 같은데. 오, 네. 네, 네. 그러네요. 뭘까요? 뭔가 예. 정답에 근접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저는 한 번도 그걸 눌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잘 모르는 버튼 아예 그러니까요. 손을 안 위험하게 대게 되지 않는. 되더라고요. 그거 좀 두렵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쉬프트 락 릴리즈라는 버튼이 예. 오토 차량에 대부분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오토니까 거의. 네, 그렇죠. 예. 대부분의 차량에 장착이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이 쉬프트 락 릴리즈는 사실 이중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중 주차하면은 네.
차량을 주차하고 다른 차량이 다른 사람이 밀 수 있도록 중립해 놔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버튼이 바로 시프트락 릴리지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오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동을 끄려면은 파킹 모드에 주차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 차를 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이거를 해지하는 네, 그런 버튼인데요. 솔직히 저도 이중 주차하다가 욕한 적 있거든요. 아, 아니 누구야? 이거를 기아를 말이야 파킹에다 놓고 이렇게 그렇죠. 안 밀리니까. 네. 안 밀리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차 같은 경우에는요. 시동을 끄잖아요. 그럼 이게 중립에 돼 있으면 시동이 안 꺼지거나 그렇죠. 파킹으로 안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요. 네. 그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만들었고요. 이 버튼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동을 끄는 것처럼 기어를 파킹 모드에 넣고 시동을 끈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고 기어를 움직이면 기어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립 모드로 하면은 이중 주차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시동 키면은 그건 이제 해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해제가 돼 있는 상태죠. 저는 이중주차 하고 싶은데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걸 몰라서. 아, 그렇다면은 아이고, 이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았네요. 예. 네,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이번에는 이중 주차 다음에는 이 버튼입니다. 네, 이 버튼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미끄럼 방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미끄럼 방지로 알고 계시고 사실 이 버튼 많이들 눌러봤다가 뭐지 하고 손을 떼고 약간 이러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건 오프라고 써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온이라고 써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불을 켜면 이게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누르면 꺼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버튼의 이름은 차체 자세 제어 버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체 자세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끄러운 길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커브길을 돌 때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이 쏠림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즉 한쪽으로 쏠리는 이 자세를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버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세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잡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능은 사실은 항상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동을 걸면요, 이 기능이 항상 활성화가 돼 있어서 안정적으로 차체 자세를 잡아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버튼 오프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없애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요, 사실 이 차체 자세 제어 버튼 이 기능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안전에 문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눈 내렸을 때. 그렇죠. 바로 눈이 많이 내리거나 또는 진흙탕에 차량이 빠졌거나 이럴 때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 버튼을 꼭 끄시고 엑셀을 밟으셔야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숨은 비밀이 있었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차가 고정이 딱 돼야지 힘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스물스물 움직이게 되면 이게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 오늘은 제가 진짜 궁금했던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더 공개해 주시죠. 네,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이 버튼은 사실 많이 아세요. 이거는 뭐 보시면 딱 아시죠? 이거는 실내 공기 순환 버튼이잖아요. 네, 이 초보분들이 가끔 이거 유턴할 때 쓰는 버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아니고, 이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황사가 생기거나 또는 미세먼지가 많거나 터널을 지나거나 뭐 앞에 화물차 가 있을 때는 이 버튼을 꼭 누르고서는 이제 주행을 하면 되시는데, 그러면 평소에 안 누르면 외부 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외부 공기가 끊임없이 순환이 되겠다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장기간 활성화시키면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도 있고 하니까 또 창문을 잘 안 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켜둔 채로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떨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버튼을 장시간 활성화시키게 되면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부 공기가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러면은 100% 졸음 운전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시간 운전을 할 때는요, 꼭 이 버튼을 누르시더라도 20분에서 30분 정도에는 이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특히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면서 졸려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안에 그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제 오염이 돼 있으니까 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 추우니까 창문 잘 안 여는데 창문을 좀 여시고
공기 순환을 좀 해주시는 것도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건 뭐 굉장히 쉬운 겁니다. 네. 보시면 딱 아실 텐데요. 저 스마트 키잖아요. 스마트 키. 아, 그렇죠. 자동차 예. 시동 걸 때 쓰는 스마트 키입니다. 요즘에는 다 이걸로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마트 키, 이 만능 스마트 키가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네. 이 바로 건전지로 움직인다는 건데요. 제가요, 최근에 네. 네. 실제로 사시동을 키면 배터리가 거의 없습니다. 배터리를 갈아주세요. 이게 뜨더라고요. 이 키가. 저도 한번 예. 그래서 교체를 네. 해본 적이 네네네. 있어요. 근데 가지는 못하고 하니까 매번 다니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 스마트 언제 키의 잠궈지면 배터리가 어떡하나.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불안해서 못 다니겠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스마트 키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 이제 키 네. 안에 이게 방전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거 네. 어떡하지 하다가 실제로 방전이 되면 이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 이거를 많이 막 부르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바로 왜 안 여기 한 명 켜집니까? 있습니다. 아, 실제로 불러보셨나요? 네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 스마트 키의 비밀이 요 안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먼저 스마트 키가 방전이 되더라도 이거를 활용해서 네. 자동차를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네. 먼저 좀 많이 아실 텐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스마트 키 안에 실제로 이렇게 비상키가 내장이 돼 있어요. 보조키. 그래서 그림에 지금 보시는 대로 예. 넣고 돌리시면은 일반 맞아요. 물리키처럼 네. 바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저 사실을 사실 알고는 있지만 막상 이 전원 시동이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생각이 안 나서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출동 서비스를 부르시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사실 저렇게 안에 키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쉽게 문을 또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저는 이제 남자들은 그걸 잘 알아요. 키가 있는 그렇죠. 거. 근데 저는 네.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걸 열잖아요. 근데 문은 열었어. 시동 키는 데가 없어요. 아, 요즘에는 그렇죠. 그냥 버튼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이걸 꽂는 데가 없는 차들이 차에 따라 많던데요. 다르지만. 그렇죠. 네. 스마트 키가 네. 있어야지 꼭 시동을 네. 걸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요즘엔 다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사람들이 당황을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 키가 있는 게 추우니까 밖에 서 있지 말고 출동 서비스 문을 부른 열어. 다음에 아니요.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있어라. 들어가 있으라고요? 왜 안에는 시동 거는 데가 없는데 요즘 어떻게 시동을 날씨에 걸어? 또 네. 그러나 사실은 스마트 키를 가지고도 네. 또 방전된 스마트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예. 흔히 일반 이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에 이 글러브 박스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박스 안에 홀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스마트 키를 딱 장착을 하면요. 네. 비상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아, 우리 꽂는 네네네. 꽂는 키? 네. 아니요, 꽂는 키가 아니고 그냥 스마트 키를 그 안에 꽂으시면 됩니다. 글러브 박스 안에 그 홀더가 있어요. 네네. 네, 방송 진짜- 끝나고 당장 차에 가서 한번 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해보시는 조수석에 게 갈 좋을 일이 겁니다. 없잖아요. 자가 운전하는 경우 조수석에 갈 일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잘 모르죠. 네네. 그런데 그걸 한번 열어보시면요. 네네. 거기 안에 홈이 있는데 네. 그 홈에 스마트 키를 넣으시면 바로 예. 비상 시동을 걸 수 근데 있습니다. 그걸 왜 조수석에다 달아놨을까? 그거 신기하죠.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라는 얘기. 그런 것도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네.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좀 특이한 방법입니다. 예. 이게 스마트 키 안에는요 이상한 칩이 하나 달려 있고요. 예. 또 이 우리가 엔진 스타트 버튼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 버튼 안에도 안테나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키와 이 버튼이 서로 만나면은 네. 서로 통신을 주고받아서 지금 차 안에 스마트 키가 있구나라는 거를 차량이 알고 예.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바로 이 방법을 활용하면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네네. 이 스마트 키를 들고 그냥 이 스마트 키로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스마트 키로 그냥 네. 버튼을 꾹 누릅니다. 스타트 버튼을? 네네네. 손가락으로 누르지 말고? 네. 이 스마트 키를 가지고 네. 이렇게 눌러라. 그러면은 서로 통신이 돼갖고 예. 지금 스마트 키가 차량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방전이 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똑똑하네. 그렇죠. 예. 별의별 장치가 다 있죠, 정말. 그러네요. 네. 야, 알면 할수록 신기한 게 또 자동차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된 게 있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이것 그게 뭐죠? 네,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보지만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바로 투명 스티커. 그게 자동차 문이에요?
네, 문 옆에 문입니다. 지금 달려있는? 문 옆에 지금 약간 스티커 같은 게 달려있죠. 예. 요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 차 살 때 이걸 떼버리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차니까 비닐처럼 붙여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 스티커 절대로 떼시면 안 됩니다. 왜요? 문콕 방지를 위해서인가요? 약간 그런 걸 수도 네. 있겠지만 예. 다른 것이 있는데요. 예. 바로 이 정체불명의 스티커 이름은 바로 안티 치팅 필름이라는 약간 어려운 이름인데요. 이름이 따로 있었네요. 이게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네. 아니면 자갈이 깔린 길을 갈 때면 차량에 이 자갈이 튀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자동차가 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면은 이 차량의 약한 부분, 이 필름이 자주 벗겨지거나 또는 노면 상태가 나쁠 때 어느 부분에 이 좀 차량이 약하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이 강화 필름을 붙이게 되면요, 차량이 뭐 전반적으로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흠집에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보호 필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흠집 나지 말라고. 네네네. 그거랑 비슷한 기능을 원리로 하는 거기다 겁니다. 이제 붙여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길이나 이런 데 가면 뭐가 많이 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물질 같은 게 도로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 네. 예. 그런 건 어느 정도 방지하고 도색도 좀 안 벗겨질 수 있도록. 그렇죠. 네네.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저희가 오늘 아무도 네. 알려주지 않는 네. 자동차의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할 말씀 해주시죠. 네. 자동차는 뭐 만들어지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부품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조그만 부품 하나도 차량에는 굉장히 많은 쓰임새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 작은 기능들을 좀 알아서 네. 자동차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알려주지 예. 않는 꿀팁에서부터 정비소 직원이 알려주지 않는 꿀팁,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좀 자세하게 그 책자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한 꿀팁까지 알아봤는데, 황규락 기자를 통해서 저는 남자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네.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각 노마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각 네. 노마드는 미식이라고 하는 게스트로노미라는 단어와 예. 유목민이라는 노매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미각 노마드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소비자들이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맛에서 발견하고 맛을 찾아 유랑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하는군요. 예, 이 미각 노마드족은 일반적인 맛집 외에도 식사 후에 즐길 수 있는 디저트에 참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미각 노마드족들도 주목하고 있는 2018년 디저트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시죠.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 바쁜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어주는 커피 한 잔. 여기에 맛있는 케이크까지 더해지면 더없이 행복할 텐데요. 하루의 행복감과 편안함도 있고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기존 커피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에스프레소 커피. 이를 베이스로 한 커피 음료의 소비가 증가했고요. 더불어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제 파이와 케이크도 디저트계에 강세를 뜨고 있는데요. 이처럼 식후에 즐기는 달콤 쌉싸름한 디저트는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렇다면 2018년의 디저트 트렌드는 어떨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 따라 찾아온 이곳, 경기도 용인의 한 디저트 카페인데요. 호두 먹을래? 아니면 그 크림치즈 이거 먹을까? 난 당근. 당근? 저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형형색색 아기자기한 모양새로 시선 강탈하는 디저트들. 인기 넘버원 당근 케이크부터 진한 풍미가 일품인 크림치즈 파이, 그리고 몸에 좋은 호두가 듬뿍 올라간 호두 파이까지.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즐기는 디저트. 저마다 다른 매력의 달콤함으로 손님들의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는다는데요. 여기는 치즈파이가 적당히 달면서도 많이 느끼하지가 않아서 항상 여기에 오면 치즈파이는 항상 꼭 먹었던 것 같아요. 식감도 아주 좋고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한 번도 안
번만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케이크와 파이들. 그중 당근 케이크는 꼭 먹어봐야 한다는데요. 제가 당근 케이크를 좋아해서 여러 군데서 다 먹어봤는데 여기는 특별히 더 촉촉하고 이렇게 수제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이 있어요. 당근 케이크 좀 먹어봤다 하는 이들도 반한다는 독보적인 맛의 비결은 뭘까요? 제가 영국에 계신 분에게 영국 전통 방식으로 배웠는데 그분에게 배울 때는 이제 생강을 갈아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향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만의 특별한 향을 또 사용해서 구웠습니다. 먼저 케이크 시트는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비법 재료에 설탕과 밀가루, 당근과 호두를 넣어 만든다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근을 아낌없이 듬뿍 넣는다는 것. 저희는 밀가루보다 당근이 더 많이 들어가요. 당근이 많이 들어가면 단맛도 더 많이 나고 건강에도 좋고. 완성된 시트 반죽은 예열된 오븐에 넣어 굽습니다. 시트가 구워지는 동안 당근 케이크에 크림을 만드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이곳 크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 크림치즈하고 설탕과 이런 배합이 중요한데 그 배합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딱 그 적합한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처럼 계속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숱한 연구 끝에 완성한 비법 레시피인 셈이죠. 완성된 크림은 시트에 넉넉하게 펴바르고요. 그 위로 앙증맞은 당근을 그려 넣으면 당근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건강에 좋은 당근이 듬뿍 들어간 촉촉한 빵과 진한 크림치즈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특제 크림의 만남.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이외에도 크림치즈, 호두, 블루베리 등 다양한 종류의 수제 파이도 인기랍니다. 파이의 기본이 되는 생지는 고소함과 바삭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은 넣지 않고 달걀 노른자만으로 농도를 조절하고요. 완성된 반죽은 하루 동안 숙성시켜 사용한답니다. 재료 준비부터 반죽까지 일일이 손으로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생지만 따로 팔려는 재미가 있을 만큼 반응이 좋다 보니 수작업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아낌없이 듬뿍 사용하는 유기농 재료. 여기에 그녀만의 레시피와 정성이 더해져 탄생하는 디저트들.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 사이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제 디저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냥 이렇게 피곤한 거, 스트레스가 이렇게 막 녹아내리는 기분? 은은한 원두 향으로 가득한 서울 강남의 한 카페. 길게 늘어선 줄이 유명 맛집을 연상시킵니다. 68번 손님, 아메리카노랑 카모마일 티 드릴게요.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커피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커피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이거 1kg짜리 2개 주세요. 카페에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원두를 구입해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는 일명 홈카페족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양질의 원두를 이런 곳에서 사가서 집에서 내려 먹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이곳의 커피는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맛과 향이 좋기로 유명하다는데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I think the coffee is very tasty, it's very aromatic, and it smells very good. So I really enjoy drinking the coffee. 커피가 굉장히 진한 편인데도요. 부드러움도 있고 많이 텁텁하지 않은 맛 때문에 즐겨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낸다는 이 카페의 커피. 그런데 커피 맛은 원두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생두를 쓰고 그리고 좋은 생두를 어떻게 로스팅을 하는지 그 원두를 가지고 바리스타가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즉 같은 생두를 쓰더라도 로스터와 바리스타의 기술에 따라 커피 맛이 좌우된다는 것. 이곳에선 고급 생두 8가지를 직접 로스팅해 커피를 만드는데요. 로스팅은 생두에 열을 가해 원두를 만드는 과정으로 생두를 볶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맛의 포인트를 잡아서 로스팅을 하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
쓴맛과 신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숙련된 기술과 꼼꼼함이 필수. 습도에 따라 볶는 시간과 온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3, 4초 차이여도 완전히 다른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로 다 버리는 수도 있고 뭐 다 탈 수도 있고 잘못 볶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체 블렌딩도 커피 맛의 비결 중 하나인데요. 블렌딩이란 2가지 이상의 원두를 혼합해 새로운 향미를 가진 커피를 만드는 것으로 이곳에선 4가지 원두를 섞어 2종류의 커피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상 커피 가게의 비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볶아서 어떤 비율로 섞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에스프레소의 맛이 좌우된다고. 이렇게 블렌딩까지 마친 원두는 다른 카페들에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매장 내에서 판매하기도 한다네요. 그런데 매장 한켠에서 캔맥주를 마시는 손님 포착. 아니 대낮부터 그것도 카페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더치커피라고 차갑게 해서 먹는 것들 캔에다가. 더치커피란 원두에 찬물을 붓고 오랜 시간에 걸쳐 커피를 한 방울씩 내리는 것으로 커피의 눈물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카페인 함량이 비교적 낮고 와인처럼 독특하면서 깊은 향이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수요가 늘어 커피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네요. 향도 깊고 맛도 깔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보다는 조금 더 즐겨 먹고 있는 편이에요. 빡빡한 일상 속 쉼표가 필요한 날, 정성 가득한 수제 디저트와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내 자신에게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전국 방방곡곡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곳은 겨울의 낭만과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시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조충훈 순천시장님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순천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매우 독특한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도시들이 그 도시의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공장을 유치하고 또 공단을 유치하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이었죠. 근데 우리 순천시는 이게 지금 현재 새로운 21세기의 이 경쟁력은 자연과 생태다라고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그래서 이제 동천을 일단 깨끗이 보고 나면서 시작했던 순천의 자연과 생태가 이제는 완전히 전국 최고의 생태 도시로 됐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저희들의 경쟁력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런 걸 갖게 되다 보니까 순천의 경쟁력이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지금 이 한수입,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여기 이남에는 인구가 다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 순천시만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전라남도가 순천시의 인구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순천시는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순천의 예산이 얘기됩니다. 저희 순천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조 원을 돌파한 유일한 우리 순천시였어요. 1년 예산이요? 1년 예산. 그래서 작년에 1조 원을 돌파하고 올해도 1조 2천억을 돌파해서 대단하네요.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다. 그러네요. 그래서 전라남도 1등 도시의 자리를 확실히 정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자연과 생태를 우리가
중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나왔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잡고 지금 이끌어오고 계시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순천 이것이 베스트. 저희가 자. 3가지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연. 역시 자연이네요.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연 제일 중요한 거죠. 네네네. 아까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순천이 자연을 중심으로 해서 함으로 해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자연과 함께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과 시민이 같이 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객이 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약 450만 정도 왔어요. 2012년도에. 12년도에. 근데 올해 작년 말에 우리가 900만이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넘었죠. 네. 그렇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순천에 경쟁력은 뭐냐? 네네네. 어떻게 해서 순천에 그렇게 많이 오냐? 그게 바로 저희가 생태와 자연 이걸 불어오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옛날 관광은 유적지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시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간단 말이죠. 우리 이제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 왔다는 걸 이제 자랑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 같은 데는 이 자연과 이 생태를 체험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저희들이 만들어 넣어줍니다. 심지어 정원 속에서 헬스 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정원에 와서 건강도 지키고 어떤 이 걸어가면서 이 헬스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힐링 명소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900만이 돌파를 하고 거기에는 정원 국가정원회가 이번에 600만 돌파하는 세레모니가 있었어요. 단일 관광지로서는 전국에 유일하게 600만 돌파했어요. 국가 정원만 600만이고 전체 다 900만 이상이 900만이고. 순천을 찾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천만 습지 그리고 순천만 국가 정원이 아주 대표적인 곳이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순천의 자랑거리는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많은 가장 분들이 중요한 또 관심을 가질 부분이죠. 키워드네요.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저희가 2018년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 우리 순천은 이제 자연과 생태를 가꾸자. 근데 이제 2018년도는 우리가 경제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럼 일자리다.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먼저 생각했던 게 청년 일자리를 먼저 생각했어요.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그 청년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아마 보도가 됐을 겁니다. 채널 A에서도 이 농협 창고 허르라고 하는 농협 창고를 모털게 우리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그 분양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그런 청년들이 워크숍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또 청년 웃장이 있는데 웃장이 옛날에는 그 재래시장이 막 번잡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재래시장이 자꾸 쇠퇴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 웃장에 있는 2층을 청년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거를 가지고 아이디어도 내고 돌아오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순천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단했다 해서 국무총리상을 4개 있는데 4개 다 휩쓸었어요, 우리가. 그러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마지막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천의 자랑 공개해 주시죠. 저희가 1분 남짓 남았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두 번째와 이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자연과 생태 그리고 삶의 질에서 기본 포맷은 갖췄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순천이 이제 더 큰 순천 만들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경제적인 것도 지금 프로그램을 한 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관광객들은 약 1000만 시대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과연
와서 우리 시내에 어떻게 돈을 쓰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또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해룡산단에 네. 신소재 마그네슘 클러스터를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그네슘은요 철보다 8배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갖다 자동차에 겉껍데기로 쓰는 건데 예. 지금 그것이 해룡산단에서만 일어나게 되면 해룡산단은 상당한 신소재의 클러스터로서 상당히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했던 건데 저희들이 뭡니까 도시형 도시형 네. 공단을 만듭니다. 예. 아, 도시형 그러니까 공단. 옛날에는 공단을 딱 만들어 놓으면 네. 거기서 생산업만 안 되는데 여기 저희들은 도시형 공단을 만듭니다. 그게 지금 산자부로부터 지난 연말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나갈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예, 아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그리고 변신하는 순천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월 12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